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성 그리고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정도의 이제 매주 그 정도의 이제 찬반 양쪽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율이라고 한다면 선거 당일 날에는 뭐 일부 언론의 보도긴 합니다만 뭐 100만 명이 모일 거다. 그쵸. 이제 찬반 양쪽 다 합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날 선거 당일 날 뭐 경찰 버스를 막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막 뒤집히고 그쵸? 그날 다친 사람 죽거나 다친 사람이 67명 정도 된다래요. 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있었던가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는 탄핵 선고 당일에는 가포명령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쓰는 것도 제한되고 가용 인력을 100%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동대가 2만 명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 앞서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심판이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길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민주당도 지도부가 지금 뭐 집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결정들이 늦어지면서 점점 더 집결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것이 탄핵 선고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두 쪽 난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도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뭐 물리적인 충돌이나 불상사는 없어야 할 텐데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럼 헌재의 선고는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이잖아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순서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속히 선고기를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례로 비춰봤을 때 이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통상 2주면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겠느냐 네. 예상을 했지만 벗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심리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적인 환경으로는 이게 여론이 대단히 팽팽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 통합적 기능을 어떤 결론으로 달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도 하나의 변수가 아예 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본적으로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절차와 관련해서 아마 저는 절차와 실체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보수 일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파면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행동을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이 불법기업 면허증을 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판단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워낙에 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가져가고 있어서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 평의의 결과로 만장일치로 소송지휘권을 재판부가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법칙이 바뀌었는데 형사소송법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뭐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준용해서 하지 않느냐 여러 쟁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넘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복에 이건 뭐 한번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으로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만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인 분열과 분란의 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자각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런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이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녹여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까지 와버려서 그래서 시간이 다소 좀 지체되는 게 아닐까 절차적인 문제, 좀 실체적인 문제. 장 변호사님은 이제 8명의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판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지만 8명의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라든지 또 국회 소추단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이제 승복을 할 테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견은 모아졌고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디테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의 법조인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더라도요. 정파를 떠나서 이게 기각 결정문을 과연 쓸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가 상당히 강력해요. 기본적으로 국회에 무장한 군을 보내고 이런 건 불법 계엄이라는 게 너무 명시적이어서 인용 결정문의 근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각을 한다면 그래도 논리를 구성하에 본다면 그냥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제안을 의결했을 때 즉각 수용한 정도? 이 시간이 짧았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결과론적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리해 주신 대로의 어떤 의견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일각에선 오히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이 모아져서 수렴이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감사원장의 선고 결정을 보면은 8대 0으로서 기각이 되었지만 별개 의견 3분이 있었거든요.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큰 틀에서의 수렴이 있다면은 본인 개인의 별개 의견을 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수렴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추 사유가 지금 동일하냐, 동일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부가 있는데 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란 말이에요. 여기 있어서의 뭐 수사의 적법성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과는 별개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사 그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의 결정이 나왔던 것도 분명히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 대통령 측에서는 많이들 예상했던 것은 변론 제기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증거 의견들이 이미 정리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국민들께서 피로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신속한 결정을 오히려 촉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더 부담감이 가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변론 제기를 하고 한 번 정도 정리를 더 하고 끝냈으면은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지금 뭐 방어권 보장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안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혼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다 모아질 때까지 이 평의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전에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나로 인위적으로 모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적절하다.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어쨌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이 지금이랑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수 의견에 대해서 아예 기재 자체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하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각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기각보다도 이제 각하 쪽으로 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각하도 것이죠. 8대 0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는? 기각은 이제 뭐 6명이 찬성을 인용을 안 하면 이제 기각인데 각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각하 결정이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하 부분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각하를 만약에 시킨다. 네. 이 사건은 각하다라고 하면 8명이 다 각하에 동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수결이나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지금 이제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된다면 다시 국회 측에서는 뭐 내란죄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탄핵 소추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보수층 쪽에서는 이제 기각보다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각하와 관련된 네. 절차는 예. 8명의 재판관이 다 각하에 동의를 해야지 각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네. 6대 6명 분이 각하 쪽에 더 가 있으면 각하로 나오는 건지. 기본적으로 규정을 보면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의 이 찬성이 있어야 예,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각하도 만약에 1명만 냈다, 2명만 냈다라고 하면 그냥 각하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6명은 또 인용 뭐 기각 실체까지 또 그렇게 나아가는 가야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능성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제 지금 수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이미 사실 편결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결론이 났어요. 예.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텐데 결론이 났어요. 근데 계속 절차 문제를 따지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헌재가 졸속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만 신경을 쓰지 공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으니까 결론이 이미 일찍이 나 있지만 이걸 빨리 발표하면 너무 이제 그런 비판에 다시 직면하니까 조금 더 시기를 늦추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좀 이제 보수층을 좀 달랠 수 있는 시간적인 좀 여유를 두고 발표하기 위해서 선고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고 있는 건가. 그 가능성도 있는 건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다른 뭐 대법원이나 다른 법원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더 요구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그래서 이 줄 탄핵에 대해서 뭐 이 기각이 된 부분도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진영의 손을 들어준 부분도 있어서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또 이 뭐 그 분석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도 지금까지 왜 그렇게 긴급하게 시급하게 했냐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아주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예. 이 부분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취소란 하나의 또 변수도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좀 변수가 됐다라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그 직후에 했을 때 왜 이런 거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냐. 그리고 결정문을 받아봤을 때 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평가하지 않았냐라는 부분까지 불식시켜줄 의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아마 저는 이 실체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이라면 의견이 좀 엇갈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불법. 뭐 중대성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지연 말단적인 부분까지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 해소에 좀 방점이 있고 좀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제 아직 뭐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예. 국무총리 사건이 아직 선고가 예. 안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독특한 것이 결심 이후에 국회 측에서 서류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라고 한 것이죠.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보통 우리 재판부에서는 결심 이후에는 뭐를 받아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신청을. 예, 예.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참고 자료만 받는 정도인데 그 신청을 받아줘서 검찰로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검찰 측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고 또 대통령 사건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국무총리 사건은 지금 대통령 사건과 여러 가지 쟁점에 맞닿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독특하게도 결심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준 것을 보면 네. 헌재 자체도 지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까요?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 같은 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같은 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예. 근데 국무총리 사건은 실상 뭐 거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파면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편이 예. 국정 안정에 있어서는
더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근데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 국무총리 때는 안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국무총리는 대행이. 하지 않았었던 예. 거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의 위치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정당성 하나의 논란이 쟁점이 또 있을 수 생기는 있다.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어차피 털고 가야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네. 의미에서라도 국무총리 사건은 먼저 선고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네. 이해 안 되는 대목을 지적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이제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시킨 거는 국무회의를 어쨌든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소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야당이라든지 국회에서는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을 시키고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면 그 내란을 공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아닌 기각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기각시키고 대통령은 인용하면 이 법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은 날 선고하는 예.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쟁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151석이냐 200석이냐 탄핵 네. 가결의 정족수 부분 그것도 지금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 그것 거잖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것은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은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쟁점들이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검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서 했었던 일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던 일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먼저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예. 대통령에 대한 결정도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해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예.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양립 불가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서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이 탄핵소추의 한 축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본인이 이 과정에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또 이야기한 부분이나 여러 이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현출된 부분을 보면 본인은 불법성을 좀 인지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국무회의도 그냥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길래 최소한 실체는 필요하다. 절차적인 요건은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대통령을 만류했다. 예. 그런 인식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에 가담한 부분이 있는데 직에서 내려올 정도의 중대성의 위법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평가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마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바랄 수 있는 단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엄밀하게 국가의 비상 상황 그리고 절차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사실상 다 요건에 들어맞지 않거든요. 예. 그 중대한 흠결 윤석열 대통령은 더 평가를 헌재 한덕수 총리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인용 한덕수 총리 기각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게 아닌데 오히려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탄핵을 한 거예요 한덕수 저는 총리를? 내란에 가담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본인은 점검하려고? 그리고 약간 법적 판단을 받아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최근에 이 탄핵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뭐 민주당이 주도한 이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했다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예, 그렇지 예. 않다라고 했습니다. 위헌 위법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법률적인 판단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절차를 지켜서 왜냐면 사실상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허가가 된다라는 취지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을 같이 이제
심리를 하고 있느라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탄핵 사건 선고가 있었죠.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8대 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이창수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줄 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얘기를 해봤는데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된 사실은 과연 네.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에 민주당이 계속 탄핵안을 발의했던 것의 대부분 네. 이미 심리적인 걸 빼고는 거의 모두 기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다면 민주당의 탄핵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라고 이제 좋아서 이렇게 했겠느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했다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예.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짚어주신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 아마 점검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은 말 그대로 탄핵 인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 인용된 사례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강성 지지층들은 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야 된다, 뭐 최상목 대행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 정무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탄핵 시사로 나가고 있지 반드시 탄핵 지금 움직임으로까지는 가지 않는 것도 바로 예. 그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을 한 네. 이유로 국회에 줄 탄핵이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을 법원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예. 지금 탄핵이 다 기각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됐을 거다라는 건 완전한 논리적 비약이고요. 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줄 탄핵해서 마비가 왔기 때문에 예.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헌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탄핵을 한 부분이 설사 부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역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탄핵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계엄도 정당했다라는 논리는 깨지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탄핵 심판 이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예, 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일을 한 번에서 2차례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 사건은 뭐 한 11차례 정도 했습니다만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차례 하고 국무총리도 한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일에 국회 측에서 대리인단을 선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3분 만에 종결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문들을 쓰면서 예. 예. 오히려 굉장히 허술한 이유를 가지고서는 국회에서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을 남발했다는 것을 스스로 더 결정문 쓰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앞서 이제 잠깐 우리 장 변호사님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검사원장 또 중앙지검장 검사들 줄탄핵을 야당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국정질서 혼란이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계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헌재가 저렇게 기각시켜 줄 텐데 말해서 곧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야당의 저런 무리한 줄탄핵은 다 헌재에 의해서 기각이 될 텐데 굳이 뭐하러 계엄을 했냐 이거예요. 계엄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도 헌재가 다 기각시켜 주는데 근데 그냥 탄핵이라는 민주적인 질서 체제에서 문제가 풀릴 텐데 왜 계엄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탄핵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에서 이번에 감사원장 결정에 있어서도요.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은 맞다라고 봤어요.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의 소수 의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뭐 기관 내 징계라든지 혹은 형사사법적 절차로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기관의 말하자면 기관장 아니겠습니까?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기관 자체를 마비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했던 이야기 중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바로 다음 날이었던 거거든요. 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탄핵 시도다.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이후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탄핵을 결국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서 기각이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국가기관들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감사원이 마비가 되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해서 행안부가 제할 일 못하고 정부 부처 기능이 멈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 그 정도로 해명을 좀 들으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원래 대통령은 뭐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헌재에서도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먼저 선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후순위로 밀렸거든요. 네. 근데 왜 먼저 이분들을 선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맞습니다. 뭐랄까 설명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헌재가 모든 사건 중에서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해달라고 했었죠. 근데 처음 나온 결정 뭐였습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6인 체제도 아니고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명을 넣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사건이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도 갑작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국무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은 쟁점들이 맞닿아 있는 게 있고 국무총리 사건은 결심 이후에 신청을 받아주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저는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근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만 만들고 있는 것이 헌재가 자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마은혁 재판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헌재 사건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피청구인들 신청한 사례가 많아서 지금 헌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헌법재판소를 정상 가동하는 것도 대단히 좀 숙제인 겁니다. 8명은 이건 통상적인 게 아닙니다. 9명으로 헌법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행됐다라는 게 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해서 다 줄줄이 기각이 되니까 헌법재판소 판단 수용해야 된다. 민주당도 수용해라라고 하는데 역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본인들은 그러면 수용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고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 거죠. 예. 이번 사건 심판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잖아요. 앞서서 이제 뭐 만장일치 이미 모아졌다, 아닐 거다 전망은 했습니다만
이번 선고로 비춰봤을 때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최근 사건에서 거의 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결국에는 8대0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의견이 모아졌다면 예. 이렇게 선고가 미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에서는 선고 한 2, 3일 전에는 당사자 측이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토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연락을 한다고 해도 예. 수요일, 목요일이 되어야만 선고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갑작스럽게 선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하지만 예.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뭐 가포 명령 내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2, 3일 전도 사실상 빠듯하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헌재가 지금까지 지금 선고를 미루고 있는 이 상황들 국무총리 사건도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예. 저는 8대0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구속 취소로 인해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파장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천재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마는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조치하라!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네.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책임이라는 거는 결국에 탄핵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시사했다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당장 그 움직임이 보이진 않는데요. 아까 예. 말씀 주셨다시피 계속 이제 기각이 되고 있는 국면 속에 정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굉장히 검찰 조직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위헌적인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에서 어떻게 지휘를 내렸습니까? 이거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해자 피고인들은 그냥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라라고 예. 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만 옹호하고 엄호하는 조직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법원 행정처장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이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왜 얘기했겠습니까? 일선의 혼란, 예. 자초한 겁니다. 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 없이 이걸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지 예. 전혀 그래 보이진 않는 거죠. 당장 탄핵을 진행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 혹시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기각이 나왔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탄핵은 좀 무리다라는 인식 때문은 아닌가요?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도요. 예. 저는 민주당에서 그래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탄핵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정무적으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 정치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 피해자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항소심 선고를 또 앞두고 있는데 예, 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고 하고 있고 예.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본인들이 정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위헌 가능성 때문에 즉시항까지 이제 시간 계산, 날 계산과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위헌 가능성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까지도 네. 그거 쪽이 검찰이 판단하지 말고 상급심에서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네. 수사기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장이 이거 법원에 가져가 봐야 위헌 날 거야. 그래서 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이 사법부에 있는 네.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인데 이분은 그거 위헌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한번 올려봐 상급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해명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죠. 법원 행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사법부에서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사법부에서 왜 검찰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건 굉장히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걷고 또 걷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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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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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 문자를 계속 많이 받고 있는데요. HID 707 이런 데서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출처나 근거가 뭔지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네, 이어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장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시민들도 지금 찬반으로 갈라져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야도 이제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도부행진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촉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사활을 건 싸움인가요? 이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일단은요, 우리 여야가 이제는 이 탄핵 심판으로부터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헌재의 시간에 맡기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점에 좀 약속을 하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양빌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의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크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 장외 집회나 장외 행동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 도보행진을 함께 하거나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 장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지금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과 어떤 대립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지는 않으시지만 탄핵 반대 목소리를 엄청 높이시고 매 집회마다 나가셔서 마이크 잡으시는 분들이 다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나경원, 윤상현, 그분들이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투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느 쪽도 장외 집회 공식적으로 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중진 의원들은 이른바 세간에서 요새 김나윤이라고 해서 묶어서 불리고 맞아요. 있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 분이 합계 선수가 15선이고 정치 경력을 합산하면 아마 세 분이 한 70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어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 지도부로서도 이분들에게 나가라 마라 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독립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다만 예.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편이다.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과 다른 거다. 이런 점을 좀 참여 여부가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집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가열되다 보니까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암살 위협까지 받았다고요? 네.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예. 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거를 탓하기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서부지법의 난동 사태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뭐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던가 또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까지 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 정치인들이 특히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국가의 어떤 국론 통일과 예. 탄핵 결정 이후에 국가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은 법원과 헌법재판관들 이들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예. 좀 그런 점들이 지금의 대치 국면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금도 SNS에 예. 뭐 어떤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또는 밟아버려 이런 그렇죠. 뭐 말들 많이 정치인들에 하시죠. 대해서 예. 어떻게 하겠다. 예. 이런 글들이 만약에 탄핵이 생기면 어떻게 파면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글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해야 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이 예. 오히려 그걸 갖다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태예요. 과거 우리가 계엄 당시에 뭐 체포조, 저격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정치인에 대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더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또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특검도 거부권이 행사가 됐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테러 제보가 또 왔습니다. 예. 자, 이거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가동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체포조는 있었지만 저격조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모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또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계엄은 없을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던 말도 안 된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제보가 있다면 예. 설사 그것이 조금 불확실할지라도 네.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나 예. 또 헌법재판관들의 테러 예고는 예. 저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예. 이 부분은 발본색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호를 하고 예. 이런 스탠스로 나가줘야 되고 또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그 이해득실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일들이 국론 분열과 국가적인 분열 사태 또 충돌이라고 하는 정말 불미스러운 사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제 오늘 행사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에 뭐 경찰이나 시위대로 분장하신 알겠습니다. 뭐 예, 한 예. 분이 저격을 할 경우 예. 그 뒷감당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나가서 자꾸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한다. 뭐 헌재 재판관들을 어떻게 위협하는 그런 부추기는 행위를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도 헌재 재판 이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안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부추긴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을 민주당이 하지를 않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정해 본 적이 없다. 이제까지 헌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해 본 적도 없고 법원 판결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구속 취소한 판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뿐인 존중이 아니라 물론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있을 때 법원을 비판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키라고 얘기를 해왔던 입장인데 불복하진 않는다. 당연하죠. 그건 뭐 전제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 석방 취소하니까 막 추미애 의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막 지기현 판사를 몰아붙였잖아요. 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만 비판 수위가 그게 비판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기현 판사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는 안 징계를 했다. 얘기하거나 뭘 얘기한 적이 있나요? 지기현 판사가 이념적으로 뭐 경도됐다라고 비판했나요? 그분의 사생활을 갖다가 다 훑어가지고 과거에 SNS를 갖다가 뒤져서 봐라 이럴 줄 알았다 이랬습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지기현 판사가 과거에 본인이 쓴 책에서는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시간으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막 시민들이 이렇게 달아오른 거를 저희들은 좀 그 이후에 선거 이후에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좀 역할을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다들 오늘도 다들 거리로 나가 계셔가지고 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박창환 교수님께서 민주당은 헌재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런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헌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줄줄이 4명 모두 8대 0으로 탄핵심판 기각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헌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사건들 누적 스코어가 8대 0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합계 40대 0이 된 거예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들 탄핵 소추로 100일 가까이 직무정지 시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제대로 된 사과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앞으로 탄핵 소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지만 헌재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아닌가 얘기는 싶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들어보고 박창환 교수께 한마디만 저는 안 반론할 할- 기회를 네. 드릴게요. 아니요, 잠깐만. 네. 그 좀 들어보고 반론 기회 좀 드릴게요. 예, 예.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동의해요.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죠. 이재명 대표는 줄 탄핵 예, 박정희 교수님 이제 들었어요. 예. 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부분에서 뭐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저도 과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발은 향후에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는 얘기라고 봐요. 자, 그런데 과연 탄핵의 책임이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줄 탄핵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의 첫 출발점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 탄핵이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탄핵 계엄 전에 20% 밑으로 떨어졌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네. 또 어떤 불법이 저질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을 시키거나 교체를 했다라면은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즉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줄 탄핵을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변명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냐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려면 네. 지금 여권이요, 또 최상목 대행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판결을 했습니까? 마흔적 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따라야 되는 게 의무예요. 예. 그런데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했고 또 예. 권한대행은 그거를 갖다가 충실히 따라서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정면으로 불복하고 있는 여권이 야당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얘기하는 거야말로 그건 굉장히 기만적인 거죠.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영원히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하겠지만
다만 현재 숙고를 하면서 잠시 미뤄두고 있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금 임명해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중간에 투입할 거냐. 투입했을 때는 변론이 재개돼야 되고 변론 갱신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연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의 중간 투입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과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행정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그런 점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최상목 대행이 고민할 게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 헌재 재판소 지금 문영배 대행을 비롯해서 재판관들 8분이 평의를 거쳐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이분을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 투입할 거냐 아니면 제외하고 우리끼리 8명끼리 그냥 갈 거냐. 이건 헌재가 결정할 일이지 최상목 대행이 고민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관이 9명으로 완전체가 되면 예. 그 9명이 모두 재판에 참여해서 변론도 듣고 평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최상목 대행으로서도 이 국민 통합에 대한 국가 원수의 책무는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본인이 법적으로든 정무적으로든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민주당은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이 즉시 임명되는 걸 원할까요? 저는 민주당의 속내가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이 돼서 변론이 재개가 되고 변론이 갱신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늦어질 겁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약간 그 논평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강력한 촉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마다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헌재는 헌재의 원칙에 맞게 정파적인 눈치 보지 말고 이제 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건 그대로 여야 모두 따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제 정파적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고 나면 지체 없이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무관하게 임명하고 그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헌재에 맡기면 되잖아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심 그걸 원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줄탄핵인데 아니 줄탄핵이 딱 8대 0으로 딱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헌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졌어요. 갑자기 공정하고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한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하냐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막 하시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헌재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고 헌재가 굉장히 법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결하는 것처럼 가고 반대로 민주당은 또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막 부각해요. 왜 여야의 그 헌재에 대한 공수가 뒤바뀐 거예요? 이거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대해서 지적해온 문제 제기들은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 절차에 있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들게끔 운영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비판의 초점이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에 결론이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4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나온 것이고 예. 그 결론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4명 모두 8대 0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공직자들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둘 간에 어떤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탄핵 심판 8건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탄핵 소추해서 민주당이 헌재에 보낸 것들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단 한 건도 인용된 것이 없고 재판관들의 인용돼 기각 누적 스코어로는 59대 8이에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다른 이제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 탄핵이 다 8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것처럼 이 선고들처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결과를 내놓겠구나, 선고를 하겠구나.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간 건가요? 그러니까 돌아선 거예요? 헌재를 믿는 쪽으로 좀 마음이 많이 간 거예요? 국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우리 사회가 통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갔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된다. 예. 아직 안 갔다는 뜻이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말꼬리 것이 잡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것이 당에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또는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작업이 펼쳐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준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2인 체제의 불법성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탄핵은 안 됐지만 2인 체제가 불법하다는 게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자, 탄핵이 안 됐을 뿐이지 지금까지의 8건의 불법이나 위법이 있었던 것은 근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교체할 건 교체했으면 야당이 탄핵까지 갔겠냐라는 점도 좀 이해해 줄 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헌재 판결은 입으로만 존중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별 임명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라고 판결을 한 만큼 여당이 나서서 여당 대표들이 나서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정말로 사법기관의 판단,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을 전제로 한 찬반 논란은 전제로 해서 찬반 논란과 주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지금도 부정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만약에 파면이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선거 날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거 날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음 주 중에는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21일 선고 가능성 또는 만약에 더 늦어진다면은 다다음 주 금요일 28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여 전부터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상 선고 시점은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될 거다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일단 3월 안에는 나올 거다. 그렇죠. 3월 28일이 금요일이고 그 뒤에 주말을 넘어가면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현실적으로 3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일관되게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이 예상을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현재까지 변경해야 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헌재가 사실 인정에 있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관해서 8명의 재판관 간에 상당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일 다음 주고 만약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28일이다. 이러면은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이 결과, 이 여부가 그러면은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러면 또 여론은 어떻게 향방이 바뀔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가 위헌 심판 제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6일 날 선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선고일을 일부러 미루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 맥락이 그러면은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걸 꼼수라고 비판해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곧바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미루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당선 이후나 또는 임기 이후로 미루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 윤 대통령 석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줄탄핵에 대한 헌재의 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탄핵 여론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석방이라든지 아니면 이 줄탄핵이 대통령 선거와는 좀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게 12월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벌써 석 달이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변수가 아니면은 각자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석방 그리고 4건의 탄핵 심판 기각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도
큰 틀에서는 지금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흐름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흐름이 잘 바뀌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에 대한 찬반, 나아가서는 뭐 민주당의 집권에 대한 찬반, 이런 부분도 좀 뚜렷하게 갈려서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어떤 천정이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형국이다라는 걸 좀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이 시각 현재 양쪽에서 집회하는 모습이잖아요. 저것만 보면은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5대5로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5대5가 안 나오고 한 6대4 정도라고 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흐름이 50% 후반에서 60% 정도가 탄핵 찬성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광장에 저 사람들 숫자하고 저 여론조사하고 뭔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쪽이든 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본인의 어떤 이 탄핵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한 감정적 온도가 높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를 비춰봤을 때 사실은 집회에 나갈 정도로는 의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각자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저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관조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중도층,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훨씬 더 전체 민심에는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저 모습이 우리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길거리에 있는 저 모습이, 집회자들의 모습이 우리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헌재 재판관들도 저 집회에 온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론조사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를 보고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면 그 즉시로 파면해야 되겠습니까?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제가 민심의 중앙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곧잘 즐겨 쓰는데요.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평균은 극단적인 수치들이 있으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죠. 중앙값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광장에 모여 계신 분들의 그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전체 여론 지형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좀 너무 거기에만 기울어지지 말고 중앙값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광장 정치가 가지는 의미는 지지층 결집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즉 어떤 세를 과시하고 그 세를 갖다가 불리는 것은 광장 정치가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보수층의 결집은 결국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했던 탄핵 반대 세력이 집회가 불어나면서 보수의 결집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낸 거는 광장 정치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는 이미 여론조사에 오랫동안 반영돼 있었다고 봐요. 특히나 1월 달에 여론조사의 찬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점은 소위 중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도층에서 편차는 다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있지만 어제 갤럽 조사에 보면은 69%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중도층에서의 반대 비율이 어떨 때는 좁고 어떨 때는 늘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여론은 찬성 쪽으로 오래전에 기울었고, 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부분, 또 지금은 그럼 누가 전국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미 그 추세, 그 격차가 줄어들고 늘고는 하지만 한 번도 역전된 적이 없다는 점은 지금 국민들의 그 여론은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탄핵 찬성 여론과 탄핵 반대 여론의 격차, 차이와 다음 정권 재창출과, 그러니까 정권 연장 또는 재창출, 그다음에 정권을 교체하는 거의 격차가 달라요. 그렇죠? 뭐 말씀 중에 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도층이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으로 정권 교체하는 거는 내가 아직 마음을 먹지 않았다, 또는 난 싫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 간극을 민주당이라든지 지지층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그때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41%밖에 득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수 후보들을 합치면 이 41%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게 곧바로 야당을 갖다가 뽑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예. 야당이 특히나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층까지 흡수하기 위해서 국가 비전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당연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우리나라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거든요. 송 대변인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력에 대해서 예. 제한이 가해지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있는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지난 1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는 아니지만 그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을 해놨다는 겁니다. 아직 네. 발효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 4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예.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25개 국가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최하위 단계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첫째로 왜 지정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작년 12월에 있는 어떤 비상계엄 때문인 것인지 네.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고성 성격이 예. 정말로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북중러와의 어떤 그 북중러에 대한 적대 외교 노선을 탄핵 사유로까지 삼았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반응인지 이런 예.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발효할지 말지는 결정을 할 거니까 예.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뭐 올 1월에 이게 지금 지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죠. 전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굳건하다 이렇게 인식됐던 시기였는데 왜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을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앞서 세 가지 가능성을 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첫째, 비상계엄 때문에 미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굳건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한 어떤 견제성 차원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을 제가 공연히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라고 하는 예. 표현까지 집어넣으면서 예.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에 넣은 것. 이것은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예. 그 집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점쳐지는 시점에서 예. 미국이 이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우리가 그 조야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지정하게 된 예. 진정한 배경이 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송 변호사의 말씀은 세 번째 가능성에 굉장히 힘이 실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국가 기타 리스트에다 넣었다. 맞죠? 아니 그럴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 국가 시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설마 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겠어? 미국이 우리 이렇게 한미 동맹이 굳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다 적대 국가예요. 미국으로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이 강합니까? 물론 우리는 민간 국가가 아니라 기타 리스트니까 저들 국가와 같지는 않겠지만 아주 강한 군사적 동맹, 뭐 경제적 동맹인 이스라엘도 저기 들어가 있을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빠질 거라고 낙관하는 거는 좀 금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국가들의 공통점은 적대 국가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예. 이스라엘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핵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거나 핵을 갖다가 가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 점을 유시해 봐야 돼요. 지금 아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실은 뭐 그 가치 외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결국 공식적으로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이 자체 핵무장론의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로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월 초에 지금 이게 그 포함이 됐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포함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빚기도 했어요. 예. 아무리 탄핵이 진행되고 또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도 본연의 업무, 외교부가 뭐 탄핵이 정당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외국에다가 선전하고 있을 때입니까? 예. 당연히 이런 국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인식이 빨리 있었는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한데 지금 이런 그 대행 체제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국가의 리더십 재정립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외교부가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다닌 적은 없어도 올 조태열 장관은 계엄을 반대하니 계엄 직후에 외교부 직원이 이제 그 홍보물 보낸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일부 있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